도자기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 뒤엔 정적이 찾아왔다. 동부 서울의 문 닫은 철물점 위 작은 아파트에서 7살 정수빈은 부엌 문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김혜진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한쪽 팔은 엎질러진 카모마일 차 옆에 뻗어 있었다. 깨진 머그컵에서는 아직도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혜진의 머리는 쓰러지며 찬장 모서리에 부딪혔고 피는 그녀의 귀 뒤로 가늘게 흐르고 있었다. 수빈은 꼭 껴안고 있던 인형 코알라를 떨어뜨리고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다가섰다. 엄마?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다. 엄마가 항상 말했던 대로 했다. 뭔가 잘못됐을 때는 김도윤 삼촌에게 전화하라고. 수빈은 조심스레 조리대 위로 올라가 엄마의 휴대폰을 잡고 연락처를 열었다. 손가락은 차가웠고 그녀는 번호를 하나 틀렸다. 그러나 전화는 연결되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수빈은 망설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혹시 도윤 삼촌인가요? 아니요.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가 쓰러졌고 피가 나요. 깨어나지 않아요. 제발 와주세요. 그 순간 서울 도심 고층 펜트하우스에서 강다미는 어둠 속에 맨발로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 너머로 무심하게 반짝였고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어디니? 그는 물었다. 작은 목소리가 머뭇거렸다. 거리 이름은 몰라요. 근데 지미 공구 위에 살아요. 빨간 문 있는 3비호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비서를 부르지도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았다. 외투를 입고 차 키를 들었다. 13분 후 검은 SUV는 얼어붙은 뒷골목을 내달리며 그 건물 앞에 멈췄다. 그 건물은 보존 건물이라 불렸지만 실상은 방치된 건물이었다. 3개의 얼음 낀 콘크리트 계단 위에는 삐걱거리는 빨간 문이 걸려 있었다. 다미는 계단을 2개씩 뛰어올랐다. 복도는 먼지와 낡은 라디에이터 냄새로 가득했다. 3비호의 문은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그는 한번 노크했다. 문이 삐걱이며 더 열렸다. 젖은 양말을 신은 작은 소녀가 문틈 사이에 서 있었고 엄마의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정말 왔네요. 왔지. 그는 말했다. 소녀는 뒤로 물러났고 다미는 허락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아파트는 깔끔했지만 낡아 있었다. 구석엔 빨랫감이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국이 아직 데워지고 있었다. 냉장고에는 새 날짜가 빨간 펜으로 표시된 달력이 붙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혜진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숨은 얕았고 얼굴은 창백했다. 맥박을 확인하고 갈비뼈를 부드럽게 눌렀다. 뇌진탕 어쩌면 그 이상. 그녀는 지금 즉시 치료가 필요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아 올렸다. 몸은 가벼웠다. 아마 자신은 굶어가며 딸을 먹이려 했을 것이다. 외투 챙겨.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수빈은 재킷을 집어들고 그를 따라 나섰다. SUV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히터가 차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수빈은 엄마 옆 뒷좌석에 올라탔다. 다미는 한 손으로 운전하며 가장 가까우면서 대기 시간이 짧은 응급실을 계산하고 있었다. 2번째 신호등에서 수빈이 말했다. 삼촌 아니잖아요. 응. 의사예요. 아니. 수빈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왔어요. 다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백미러를 보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움은 아니었다. 그 눈빛은 다른 것이었다. 희망.
그는 다시 앞을 보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질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해.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 그는 자신도 몰랐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게 진심이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다미는 간호사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혜진을 아는 채 접수 데스크를 지나 항의하는 야간 직원들을 지나 직접 응급처치실로 향했다. 복도에 그녀를 두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더 이상의 반박은 없었다. 의사들이 혜진을 안정시키는 동안 다미는 대기실에서 수빈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재킷은 턱 밑까지 잠겨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생수병을 건넸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마시지 않았다. 엄마 맞지? 그가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일을 많이 해요. 다미는 자판기를 흘낏 보고 다시 수빈을 바라보았다. 배고프니? 아니요. 엄마가 여기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30분 후 간호사가 나왔다. 혜진은 안정되었고 뇌진탕과 탈수, 과로 상태였지만 내부 출혈은 없었다. 곧 깨어날 겁니다. 면회 가능합니다. 수빈은 다민을 바라보았다. 같이 가줄래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한 혜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목은 마르고 몸은 뻣뻣했다. 잘못된 자세로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던 듯한 통증이 왼쪽 관자놀이에서 둥글게 퍼졌다. 고개를 돌리자 모서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다. 의사도 아니고 낯선 얼굴이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고 손등의 네 라인이 당겨졌다. 남자가 다가와 말했다. 조심하세요. 피를 많이 잃었어요. 혜진은 그를 응시했다. 누구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가 대답했다. 따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쓰러졌다고. 제가 여기에 데려다 드렸어요. 그녀의 입이 열렸다. 기억이 그녀를 찔렀다. 부엌 바닥, 무너지는 무릎, 차가운 타일, 그리고 암흑. 눈을 감고 속삭였다. 수빈에게, 도윤 삼촌에게 전화하라고 했는데 그 번호를 잘못 눌렀나 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겠지만 그녀는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했어요. 혜진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사 라인을 바라보며 여전히 떨리는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그러나 또렷이 말했다. 도와줘서,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미소 짓지도 않았지만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피를 보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구급차는 안 부르셨어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더 가까웠고 더 빨랐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저도 잘 압니다. 혜진은 더 묻지 않았다. 그의 말투엔 설명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고 그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임이 분명했다. 조용한 노크 소리가 순간을 끊었다. 수빈이 얼굴을 내밀었고 팔에는 작은 곰 인형을 안고 있었다. 머리는 여전히 잠결에 헝클어져 있었다. 엄마가 깨어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녀는 달려와 품에 안겼다. 엄마, 괜찮아, 아가. 이제 괜찮아. 수빈은 다민을 보았다가 다시 엄마를 바라보았다. 진짜 영화처럼 빨리 왔어요. 차도 반짝거리고 멋졌어요. 혜진은 작게 웃었다. 그리고 다민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름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강다민입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다. 그 이름은 어딘가 익숙했다. 하지만
그녀가 기억을 떠올리기도 전에 간호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김혜진님, 활력 징후가 좋습니다. 1시간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십니다. 동의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혜진은 다민을 향해 놀라 눈을 돌렸다. 계속 계셨네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냈다. 퇴원 서류 완료했고 병원비도 처리했습니다. 혜진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보호자 서명자로 등록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세요. 수빈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이제 엄마 친구예요. 혜진은 다민을 바라보았다. 가장 취약한 순간의 그녀를 아무런 판단 없이 도와준 그 사람.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간호사가 그녀를 도우며 침대에서 일어나게 했고 혜진은 다시 한번 다민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도와줘서, 남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 없이 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러나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멈추었다. 김혜진 씨, 맞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예. 왜요? 아니요, 그냥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아서요. 그리고 그는 떠났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여전히 그 공간에 남아있었다. 닫히지 않은 문처럼. 택시가 그들을 내려준 건 해가 막 떠오르기 전이었다. 창문 가장자리에 성혜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고 혜진은 손을 떨며 아파트 문을 열었다. 피로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수빈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 꼭 끼워져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단단하게.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공기 속에 남아있는 냄새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금속성의 차가운 냄새,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그녀는 부엌 문턱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바닥 위 말라붙은 피가 짙은 얼룩으로 남아있었고 그날 밤 그녀가 쓰러지기 전 쓰던 걸레는 조리대 옆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혜진은 곧장 움직였다. 수빈을 침실로 데려가며 말했다. 옷 갈아입고 있어. 엄마가 따뜻한 거 해줄게. 딸이 문 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걸레를 다시 손에 쥐었다. 움직임은 조용했고 집중되어 있었다. 울지 않았다.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냥 지웠다. 흔적을, 기억을, 남겨진 밤의 공포를. 하나씩. 그녀가 걸레를 헹구고 있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볍거나 머뭇거리는 두드림이 아니었다. 3번 묵직하고 확신에 찬 노크. 혜진은 얼어붙었다.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릴 사람은 드물었다. 도윤은 전화를 먼저 할 것이고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올 일이 없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강다민이 서 있었다. 이번엔 외투도 없이 니트와 재킷 차림으로 한 손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기본 응급용품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는 말했다. 소독제, 거즈, 병원에서 뭘 줬는지 몰라서요. 혜진은 그가 나타난 사실에 놀란 나머지 그 배려 자체보다는 그의 존재감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요. 감사를 바라고 온 건 아닙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 순간 수빈이 침실 문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너무 큰 가디건을 둘러 입은 채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다민 아저씨, 안녕하세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에서 물러났다. 다민은 안으로 들어왔고 봉투를 조리대 위에 올려두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시선은 부엌 바닥에 잠시 멈췄다가 곧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그때도 말했지만 따님은 그 순간에 어른보다도 침착했습니다. 혜진은 팔짱을 낀 채 조리대에 기대며 말했다. 강해야 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의 침묵. 다민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낮고 조심스러워졌다. 성마린 병원. 마지막 근무지 맞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8년간 종양병동 수간호사였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신 건가요? 그가 물었다. 턱이 살짝 굳어졌다. 아니요. 환자 한 명이 사망한 후 장비 오류로 인해 공식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병원 재단 이사회는 단건 사고라며 넘겼고 저는 내부에서 고립됐어요. 그 후 모든 문이 닫혔죠. 다민의 눈매가 아주 미세하게 좁아졌다. 오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혜진의 호흡이 잠시 멈춘 듯 했다. 항암 치료 중 부작용으로 심장에 무리가 온 환자였어요. 심장 모니터가 고장났고 알림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고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의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기록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혜진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알고 싶으세요? 그 병원, 제가 과거에 이사로 있었던 재단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여러 번 이상징후 보고서가 올라왔죠. 그땐 넘겼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에 미세한 경계심과 놀람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는 계속했다. 혹시라도 남겨둔 서류나 자료가 있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보고 싶습니다. 혜진은 망설이다가 냉장고 옆 서랍으로 가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갈색 봉투 위엔 그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928 보고서 승호권. 그녀는 봉투를 건넸다. 원래는 의료위원회에 제출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인사팀에서 저를 기록 조작으로 몰아갔고 법무팀에서 막혔습니다. 다민은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내부엔 사건 일지, 내부 이메일 캡처, 그리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문서 한 장이 있었다. 결함 있는 모니터 납품 확인서, 병원 CFO의 서명이 있었다. 그는 그 서명을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이 서명 직접 확인하신 건가요? 아니요. 재무팀에서 구매 승인을 할 때 항상 이 사람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다민은 봉투를 닫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시 내밀었다. 지금 이걸 제가 가지고 있어도 믿어주시겠어요? 혜진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다. 사람은 쉽게 못 믿어요. 하지만 진실은 믿어요. 당신이 조용히 뭔가 할 수 있다면 가져가세요. 그 순간 수빈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엉뚱하게 색이 안 맞는 옷차림에 이번엔 팬더 인형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를 올려다보더니 다민을 향해 말했다. 아저씨, 팬케이크 먹고 갈래요? 혜진은 작게 웃었다. 어깨에 잠시나마 감겼던 긴장이 풀렸다. 다음에 해요. 아저씨는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다민은 드물게 반쯤 웃으며 말했다. 다음번이 좋겠네요. 그는 그녀를 향해 다시 진지한 눈빛을 보냈다. 이걸 덮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더 생각나는 게 있다면 꼭 직접 전화 주세요. 그는 검은색 명함을 건넸다. 로고도 없이 번호만 적힌. 그리고 이번엔 문이 조용히 닫혔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고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움직임이었다. 정지되어 있던 시간의 흐름, 닫혀있던 가능성,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위험한 감정의 싹이 피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다민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타워 빌딩 28층의 사무실, 넓은 창문 너머로 얼어붙은 강이 보이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차가운 유리 위로 흐르듯 반사되고 있었고 그의 외투는 아직도 입은 채였다. 혜진이 그에게 건넸던 파일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각 페이지에는 그녀가 정성껏 적어놓은 주석, 시간 기록, 서명이 있었다. 새벽 2시, 건물은 조용했다. 서버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웅궁거림과 난방 덕트에서 가끔 들리는 금속의 마찰음만이 동반자처럼 머물렀다. 그러나 다민의 머릿속은 그보다 훨씬 더 시끄러웠다. 그는 더 이상 분기 실적이나 투자자 회의, 브랜드 전략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 복도에서 차가운 손으로 파일을 건네던 여자의 손 떨림을, 하지만 눈빛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그 순간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것은 오랜 무시와 침묵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애원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암호화된 전용 회선을 걸었다. 첫 벨의 상대가 받았다. 조나스야, 다민은 짧게 말했다. 웨스트우드 의료기금 전체 감사를 시작해. 보조재단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 밤 안으로. 전화기 너머의 조나스는 질문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이 목소리의 톤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 다민은 통화를 끊고 책상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잠을 잔 기억은 없었고 어쩌면 지난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진짜 쉰 적도 없었다. 스크린의 불빛이 반짝이며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내부 조사, 웨스트우드 보건재단 CFO 보고서. 클릭하자 익숙한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안드류 칼렌. 이 이름은 그에게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2018년 다민이 투자했던 세계의 웰니스 프로젝트에서 이 남자의 이름은 모두 등장했다. 2개의 이동 클리닉, 하나의 시골 진단소. 3개 모두 18개월 내에 폐쇄되었고 예산은 폭등했으며 성과는 사라졌다. 당시 그는 그것을 시장 실패라며 정리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조작이었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비정상적 자금 이체 2021년 2월 4,800만 달러가 메드코어 통합관리회사 LLC라는 유령 회사로 이체됨. 숨은 파트너 A. 켈렌. 다민은 그 회사 프로필을 열었다. 회계 기록, 서명, 자금 흐름. 모든 것이 안드류 칼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였고 누군가는 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 오랜 시간과 자금을 들여왔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비서도 아니었다. 그녀였다. 혜진. 벨이 2번 울리고 그녀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나예요. 다민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중요합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조용했다. 듣고 있어요. 그 모니터 오류가 있던 밤, 그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줘요. 문서도 보고서도 아닌 당신이 직접 본 것, 상황, 대화, 감정. 그 순간 그대로를 다시 말해줘야 해요. 긴 침묵이 전화선 너머를 타고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말했다. 그날 밤 소년이 있었어요. 이름은 정승호. 7살. 백혈병. 수치가 낮았고 항암 치료가 심장에 무리를 주고 있었죠. 저는 심박 수치만 보는 간이 장비가 아니라 완전한 심장 모니터링 장비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이 준 장비는 사시 유닛이었고 이미 일주일 전에 고장 경고가 뜬 적이 있었어요. 보고도 했죠. 아무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른 간호사 대신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승우가 심장 쇼크 증상을 보였지만 알람은 울리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복도로 뛰쳐나오기 전까진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우리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결국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40분 후에 사망했죠. 병원은 우연한 사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로그 파일을 봤어요. 장비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나중에 다시 열어봤을 땐 기록이 조작돼 있었어요. 다미는 숨이 막히는 듯한 중압감을 느꼈다. 당신에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군요. 아니요. 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 엄마 때문이었어요. 복도에서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보인 그 얼굴. 저는 그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다민이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저는 믿어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그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를 멈추게 했다. 그 파일을 누군가 실제로 들여다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특히 당신이. 다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나도요.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책상 앞으로 몸을 숙였다. 도시 밖은 여전히 잠든 듯 고요했지만 뭔가가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익숙한 순환 속에서 맴도는 남자가 아니었다. 정리된 기부, 미화된 명분, 깔끔한 발표들로 덮을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 있었다. 이것은 다르다. 이것은 반드시 멈춰야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루센트코어 미드타운 타워 47층 이사회실은 평소와 달리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강다미는 말이 없었다. 한때 동부 긴급통신망 절반을 재편한 프레젠테이션 하나로 모든 걸 뒤집었던 그가 지금은 회의실 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와 마주 앉은 사람은 차민호. 루센트코어의 초기 투자 파트너이자 오랜 이사회 멤버였다. 차민호는 얇은 독서용 안경을 고쳤으며 다민이 앞에 내민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다. 이름들, 시간표, 이체 기록, 병원 내부 대시보드에 스크린샷. 마지막 장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서명은 없고 날짜는 7년 전. 병원 장비 오류로 아이 하나가 죽은 그날 밤을 기억하는 간호사의 기록이었다. 김혜진. 민호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다. 확실히 조사했군. 그녀는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민이 조용히 말했다. 숨겨두었죠. 이틀 전 처음으로 저에게 보여줬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계속 읽었다. 그녀는 뭘 원하는가? 아무것도. 다민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겁니다. 긴 침묵. 밖으로 보이는 맨해튼 스카이라인은 늘 그랬듯이 자신의 리듬대로 숨쉬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공기만큼은 뭔가 달라져 있었다. 민호가 천천히 책을 덮었다. 다민,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니다. 환자 사망 사건 도중 병원 기금에서 돈이 빼돌려졌고 이 모든 문서에 CFO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게 언론에 퍼지면 루센트 이미지가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이 기금에 연결된 모든 공동 프로젝트가 법적 위기에 놓이게 될 거야. 소송, 집단소송, 형사고발.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물었다. 그래서 넌 지금 뭘 하려는 거냐? 내부적으로 진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홍보도 없이
조용히, 정확하게 그 남자를 제거하고 기록을 감사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민호는 조용히 다민을 바라보았다. 수년 전 AI 파일럿 사업 실패로 인해 그가 언론에서 사라졌을 때의 그 표정을 떠올렸다. 그 실패는 사람들의 생명과 다민 자신의 명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렸고, 그는 다시는 그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앉아있는 이 모습은 과거 그 실패 이후의 진짜 강다민이었다. 그 간호사를 지키고 싶군. 민호가 말했다. 아니요, 다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시스템에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녀는 한 번 진실을 말했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요. 민호는 조용히 서류를 밀어주며 손가락 2개로 책 위를 탁탁 쳤다. 감사위원회부터 시작하지. 법무 쪽에서 확인되기 전까진 공식화하지 말고. 이게 새어나가면 새어나가지 않을 겁니다. 다민은 끊었다. 윤리감사팀 캐서린과 이미 상의했습니다. 익명 백업도 준비되어 있고 디지털 흔적도 없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넌 정말 잠을 안 자는군. 다민은 희미하게 웃었다. 어둠 속에서 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한 발 한 발이 아주 깊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사무실 바닥에 앉았다. 열려있는 폴더 안에는 다시 그 편지가 보였다. 조심스레 떨리는 글씨로 써내려간 한 여자의 기록. 그녀는 그저 한 아이의 죽음을 덮고 넘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시스템은 그녀를 배신했고 그녀는 기록을 숨긴 채 살아야 했다. 그리고 지금 만약 수빈이 잘못 걸지 않았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그는 운명 같은 건 믿지 않았지만 아주 작은 실수가 만들어낸 기회, 그런 건 믿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서울의 빗방울이 유리창을 천천히 타고 흐를 때 다민은 익숙한 계단을 다시 오르고 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잠시 동안 그저 그 낡은 아파트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한 손엔 따뜻한 포장 음식 봉투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은 주머니 속에 비어 있었다. 위를 올려다보았다. 2번째 층, 왼쪽에서 3번째 창문.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은 지난 몇 날 사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문이 열리기 전 그는 단 한 번 가볍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문은 스르르 열렸다. 수빈이 카디건을 두른 채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 있었다. 늦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알아. 다민은 작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부엌은 따뜻했다.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서는 국물에서 올라오는 기미 공기를 채우고 있었고 조명은 부드럽게 싱크대를 감싸 안았다. 김혜진은 맨발로 조용히 서 있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여 있었고 얼굴엔 화장이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을 때 특별한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시선이 닿았고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음악도 없고 극적인 대사도 없었다. 그저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들 사이뿐 아니라 그들 자신 안에서도. 다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인생을 바꾸러 온 건 아니에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인생이 바뀌길 바라는 건 나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숨결이 아주 작게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게 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직 괜찮다면
이번엔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랍을 열어 조용히 숟가락을 하나 더 꺼냈다. 그리고 그에게 건넸다. 그럼 저어주세요. 타면 안 돼요. 다미는 살짝 웃었다. 과장되지 않은 그 단순함에 조금 놀란 듯이. 선언도 예고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다. 수빈은 식탁에 앉아 색칠책을 넘기며 킥킥 웃고 있었다. 다미는 조용히 국을 저었다. 그 옆에 혜진이 함께 서 있었다. 마늘과 타임의 향이 부엌을 채웠고 오래된 라디에이터가 가볍게 울렸다. 그 순간 다미는 깨달았다.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언제나 빠져 있었는지. 그것은 소속이었다. 누군가를 구하는 존재가 아닌, CEO도 아닌, 그저 머무르도록 허락된 사람. 그리고 지금 이 낡은 아파트 부엌 안에서 그는 마침내 진짜 자리를 찾은 것이었다. 식탁, 새로운 시작의 자리, 두 사람, 그리고 한 아이.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았고 각자의 시간에 버텨왔으며 지금은 아주 조심스럽게 함께 삶을 다시 짜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계획도, 거래도, 시스템도 대신할 수 없는 것.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감정의 연결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다민의 사무실 12번째 층. 조나스는 밤새 지친 얼굴로 들어섰다. 가슴에 서류철을 껴안고 있었고 그 안엔 어젯밤부터 파헤친 데이터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다민은 창가에 서서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조나스는 조용히 투명한 유리 테이블 위에 파일을 내려놓았다. 이거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 안에는 복잡한 회계 장부, 자금 흐름 도표들, 감사 보고서 사본들이 들어있었고 그중 한 장이 눈에 띄었다. 2021년 12월 17일자로 성마린 병원이 발행한 이체 승인서. 거기엔 김혜진의 서명이 있었다. 문제는 그녀는 그날 밤 병원 재무부서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그런 결제 권한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당시 근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다미는 조용히 파일을 들고 서명을 바라보았다. 그 서체는 그녀가 직접 건넸던 기록 속 서명과 달랐다. 조나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의 인사 기록에서 서명을 추출했어요. 실제 필체와 비교했더니 이건 분명히 위조입니다. 곡선도 다르고 회계 압력도 일정해요. 기계적으로 정리된 필체죠. 다민의 손이 천천히 파일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런 서류에 결코 사인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조나스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는 조작당한 겁니다. 그 방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다민이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지금 바로 보냅시다. 오늘 안으로.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법무팀도 아닌, 또 다른 회의도 아닌. 그는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김혜진은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알아요. 만나요. 아파트에서요. 직접 보고 싶어요. 그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아이는 학교에 가 있었고 집은 조용했으며 부엌에는 여전히 라디에이터에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미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고 그녀는 고개를 숙여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 말도 없었다. 손끝도 떨리지 않았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다 자신의 이름이 정돈된 활자로 찍힌 것을 보았을 때 단 한 번 그녀는 눈을 한 번 깜빡였다. 그날에 대한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분명해요. 나도 알아요. 다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이 당신 이름을 쓴 이유 너무 명확해요. 이미 실추된 이름,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완벽한 희생양. 그렇죠. 혜진이 고개를 들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 말했다. 무너진 사람을 이용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요. 이미 누군가에게 믿음을 잃은 사람. 다시 일어서려 해도 세상은 듣지 않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의자가 조용히 타일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싱크대 앞으로 가서 찬물을 틀었다. 두 손을 물에 담그며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안드류는 절대 조용히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물러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다민이 대답했다. 이사회는 이미 긴급 투표 준비 중이고 보고서는 오늘 정고 전에 제출됩니다. 그의 이름이 공공기록에 올라가면 그는 끝이에요. 그녀는 물을 끄고 천천히 손을 닦았다.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 눈빛은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한 이들의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제가 보내겠습니다.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내가 감당했던 모든 환자들, 모든 밤, 모든 침묵. 더는 그걸 품고 살고 싶지 않아요. 다민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녀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마지막은 내가 책임지고 싶어요.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커서를 깜빡이던 메일창이 그녀 앞에 놓였다. 그녀는 한번 숨을 들이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로부터 40일 뒤 웨스트우드 보건 재단 내부 채널에 공지가 올라왔다. 안드류 칼렌 즉시 직무 정지, 내부 및 연방수사 착수 예정. 48시간이 지나고 이사회실은 다시 한번 고요 속에 잠겼다. 단지 이번에는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달랐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서명이 위조된 문서가 발견되고 매드코어와 연결된 쉘 계좌들이 연이어 드러나며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진실들이 멈출 줄 몰랐다. 의료자금 횡령은 시작에 불과했고 조사를 거듭할수록 수년간 누적된 부정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밀한 감사, 법무팀의 교차 확인, 그리고 공익제보자 보호 조항까지 발동되며 사안은 더 이상 조직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그 와중에도 김혜진은 조용히 창가에 서 있었다. 강다민의 사무실, 서류들이 정리된 테이블에서 몇 걸음 떨어진 거리, 도시의 낮은 회색 하늘이 유리창 밖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멈추지 않고 생각했다. 그 모든 밤 복도에서 울리던 심장 모니터음, 간신히 버텨낸 동료들, 그리고 시스템에 짓눌리듯 사라져간 환자들의 이름들. 그녀는 결과를 묻지 않았다. 안드류가 수감될지, 재단이 무너질지, 루센트 코어가 손해를 볼지.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그 기계들 아직 병원에 쓰이고 있나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다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이틀 전 전량 회수됐습니다. 해당 모델 전부. 보고서 이후 바로 조치됐어요. 당신이 해낸 겁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고 손끝의 힘이 풀리는 듯 했다. 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녀는 다민을 바라보며 마치 오랜 숙제를 마친 아이처럼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민은 순간 멈칫했다. 무슨 뜻이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사회도 감사실도 어떤 회의 테이블도. 너무 많은 걸 주었고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잃었어요. 다시는 시스템 안에서 나를 부서지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럼
외부 감사 자문으로 남아주세요. 유연 근무, 혜택 전부, 월급은 이전보다 3배. 그녀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아니요, 다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에 맞는 제안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제 가치를 알기에 이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선택할 겁니다. 그 순간 다미는 그녀를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더는 이유가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를 구한 사람이었다. 밖은 흐린 목요일. 도시는 여느 날과 같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빗방울이 인도 위에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은 따뜻한 집에서 담요를 덮고 내일을 기다렸지만 다미는 다시 그 오래된 아파트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한 손엔 김이 나는 음식 봉투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창문 3번째.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곧장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몇 초간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공기 중엔 젖은 흙냄새와 어디선가 은은하게 퍼지는 제스민 향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수빈이 나타났다. 카디건을 두른 채 눈은 반짝였고 미소는 익숙했다. 늦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속삭였다. 알아. 그는 그 작은 목소리에 답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부엌은 따뜻했고 오래된 조명이 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혜진은 조리대 앞에 서 있었다. 양념이 올려진 팬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극적인 재회도 없었고 선언도 없었다. 단지 침묵, 그 속에 묻어있는 변화. 다민이 말했다. 당신 인생을 바꾸러 온 게 아니에요.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인생이 변하길 바라는 건 나였는지도 몰라요. 그는 조용히 그녀 옆으로 다가갔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괜찮다면 이번엔 좀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서랍을 열어 숟가락을 하나 꺼냈다. 그리고 그에게 건넸다. 그럼 이거 저어줘요. 타면 안 돼요. 그는 작게 웃으며 국을 저었다. 색다른 시작은 아니었지만 가장 진짜 같은 시작이었다. 수빈은 식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다미는 혜진 곁에 서서 펜을 저었다. 마늘과 타임의 향기가 공간을 감쌌고 낡은 라디에이터가 낮게 울렸다. 그 순간 다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 번도 살 수 없었던 삶,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정, 계획할 수 없는 연결,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초대받은 사람이 되었다. 어떤 의무도 역할도 아닌 그냥 함께 있어도 되는 존재. 그 따뜻한 부엌 안에서 그는 마침내 삶을 다시 시작할 자리를 찾은 것이었다. 몇 주 뒤 봄의 기운이 도시를 서서히 감싸기 시작하던 어느 오후, 아파트 안은 여전히 소박하고 따뜻했다. 창문을 반쯤 열면 바람이 살며시 흘러들었고 멀리서 어린이 놀이터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부엌에서는 수빈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팬케이크 반죽을 저으며 씩 웃고 있었고 다미는 그 옆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레시피 책을 읽고 있었다. 혜진은 식탁에 앉아 머리를 묶은 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둘을 바라보았다. 그 장면은 거창하지 않았고 극적이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잃었다고 믿었던 일상의 평온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조용한 증거였다. 강다미는 여전히 그의 세계, 복잡한 숫자와 윤리의 경계선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매일 아침 전보다 단단해진 중심을 느끼고 있었다. 한때는 완벽히 통제하려 했던 세상이 이제는 틈을 허용한 채로 그의 삶 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혜진과 수빈을 통해 정답이 아니라 진심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있었다. 집무실에서는 여전히 보고서가 오갔고
이사회는 책임자를 교체하고 병원 기금은 투명성과 감시 아래 재편되었지만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한 아이의 떨리는 전화 한 통이었다는 사실은 끝내 잊히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간단한 저녁을 먹었다. 라디에이터의 온기가 벽을 타고 퍼졌고 부엌 창개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수빈이 천천히 물었다. 아저씨는 왜 우리가 처음 전화했을 때 왔어요? 다미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때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아무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어.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이의 세계에선 그 대답이면 충분했다. 혜진은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창가에 서서 그날 밤 이후로 여태까지 걸어온 시간들을 되짚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도시에서 다시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것, 누군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고른 삶 속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할 것이었다. 그날 밤 다미는 창문을 반쯤 열고 부엌 창턱에 팔을 걸친 채 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예전처럼 바쁘게 깜빡였지만 그의 눈엔 더 이상 냉정하거나 먼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이 발딛고 서 있는 세상이었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현실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작은 거실 안에 따스한 빛과 익숙한 소리들, 그리고 혜진과 수빈의 존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삶이란 어쩌면 아주 작은 결정과 예기치 못한 실수 사이에서 피어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길을 잃은 전화 한 통이었고 낯선 번호였고 부서지려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서로를 붙잡아주는 시작이 되었고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그날의 오답은 결국 옳은 방향으로 이끌었고 진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정의는 조용히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들, 믿음, 용기, 그리고 사랑은 지켜졌다. 그리고 그 밤, 오래된 아파트의 작은 부엌 안,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웃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제에 짓눌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였다.